네,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날씨를 보면요. 우리나라 서울이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44도, 45도 등 올랐다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게 이러한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을 마비시킬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날씨는 요즘에 일교차 큰 날씨가 요즘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5월 날씨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여름 날씨인가 싶기도 했다가 이렇게 더우면은 진짜 여름이면 얼마나 더울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기후 위기가 이제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경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보통은 이제 국민들께서 기후 문제 하면 환경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는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다.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기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건 금방 말씀하셨듯이 막 너무 더워진다든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가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네. 이른바 극한 기상 현상들이 빈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당장에 부동산, 우리 국민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제 해외에 보면 이제 막 태풍이 심해지고 그리고 해안가의 저택들이 과거에는 미국 같으면 굉장히 비싼 값으로 거래가 네. 됐는데 점점 이제 거기에 사는 이 부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태풍이 오고 뭐 해수면이 상승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플로리다 주의 미국의 이런 주택 가격이 해안가를 끼고 있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가 차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너무 이제 더워져서 가뭄이 심각해지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10년 내에 농업 생산성이 50%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결국은 농산물 가격이 네. 오르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 곡물 자금률이 낮은 국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만 또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여서 굉장히 경제 활동과 관련이 깊죠. 네, 기후 변화가 이렇게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었는데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날씨가 더워도 막 기분도 짜증나기도 예,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임신한 분들은 조산 위험까지 크다면서요. 네, 사실은 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문헌을 통해서 의학자들이 하는 연구를 보면 네. 이 뭐 기온이 뭐 1도 섭씨 1도 상승했을 때 뭐 저체중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더워지면은 조산 가능성, 심지어 사산까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네. 굉장히 그 미국에서 많은 아주 수백만 명의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날씨와 관계를 계속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기후의 변화라는 것이 무슨 거대한 또 남의 나라,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또 재밌는 연구는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라고 야구 있지 않습니까? 그 야구 투수들이 날씨가 더워지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몸에 맞는 공을 던질 확률도 올라간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포츠도 거칠어질 수 있고 또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더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 성장과도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폭우가 심하게 온다, 홍수가 심해진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인프라가 마비되고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악영향을 미치는. 보면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아주 큰 이슈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또 신기하네요. 코로나19 역시 저희 또 많이 힘들었잖아요. 기후 변화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보건학이나 의학에서 많이 하는 연구인데요. 네. 왜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지나서 최근에는 많이 잦아들었지만 결국 인간의 경제 활동을 엄청나게 마비시킬 정도로 글로벌한 충격을 던져줬잖아요. 네. 왜 이런 이른바 그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이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네. 더 이렇게 빈번해지고 있을까?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전이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코로나도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야생동물의 이 행동 반경도 넓어지고 인간과의 접촉 가능성, 접촉면이 네. 넓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병이 옮겨올 가능성이 있고 또 인간도 경제 개발을 계속해서 하면서 네.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자꾸만 또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땅이 부족하니까 농업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꾸만 개간을 하고 그러면 네.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 그 동물에게 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올 확률이 높아지고 네. 그런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가 말씀드렸던 사스니 메르스니 최근에는 코로나 이런 것들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바이러스도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기후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에 깊이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동물로부터 네. 인간으로 전이되는 이런 인수 공통 감염병에 있어서는 네. 기후 변화가 상당 정도 이 서식지 확대를 야기함으로써 네.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기후 위기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요? 예, 결국 이제 기후와 경제가 밀접하다는 얘기는 기후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측면. 네. 두 번째 측면은 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해지고 막 가뭄에 홍수에 폭염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른바 온실가스라고 하는 네. 이 온실가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비중이 큰 것이 이른바 이산화탄소입니다. 네. 이산화탄소가 왜 발생하냐? 이게 추적을 해봤더니 인간이 지난 2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사용한 화석 연료 때문이다. 화석 연료는 뭐 많지 않아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네. 이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난 200년 동안 인간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채취해서 사용하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커지게 됐고 그것이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면 네. 결론은 자연스럽죠. 어떻게 하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갈 것인가. 네. 그래야만 이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탄소 얘기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네. 접해볼 수가 있는데 화석 연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화석 연료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또 맞아요. 존재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했을 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뭐 2050년, 또 뭐 2040년, 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하게 됐어요. 대한민국도 이것을 이제 선언을 했고 법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 얘기는 앞으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다 못 줄이는 것은 뭐 자연적으로 또 인공적으로 이것을 흡수해서 네. 순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거대한 탄소 중립의 비전이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려면 결국 지금까지 인류가 2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사용했던 화석 연료의 사용을 확 줄여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안 쉽지 않습니까? 안 쉽죠.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전기 생산을 했을 때 탄소를 배출하는 전력원, 그러니까 석탄을 쓰거나 천연가스를 쓰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당장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60%의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정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당장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석탄 발전, 천연가스 발전을 어떻게 제어해 가면서 네. 다른 발전원을 동원해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게 하고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냐. 이게 뭐 전력뿐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산업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많거든요. 발전과 산업 합치면 한 75%의
비중이에요. 탄소 배출에 있어서. 네. 이 두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큰 파급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석유화학 산업이다. 또는 철강 산업이다. 네. 엄청난 탄소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기술 혁신을 할 거냐? 기술 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국제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놓치게 되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네.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탄소 중립 말은 쉽지만 어떻게 줄여 나갈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뭐 기업들도 ESG 경영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산업계의 탄소 배출 말은 쉬운데 이 감축을 하라고 해서 다 할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를 줄이겠다. 또 뭐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런 굉장히 거대한 목표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면 탄소를 배출하는 주요 부문별로 발전이다, 또 산업이다, 수송, 교통이죠, 또 건물이다. 네. 다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어떻게 얼마만큼 줄일 거냐 이런 그 비중을 또 다 할당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 산업은 다른 부분은 좀 굉장히 노력을 하면 좀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산업 부분은 우리나라 산업의 질서라는 게 있고 산업 구조라는 게 있으니까 네. 또 기술이라는 게 한순간에 또 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탄소를 확 줄일 수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산업계의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라는 네. 우려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국내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산업은 수출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입의 비중이 GDP의 60% 달할 정도로 우리는 어쨌든 어릴 때 배우기로 수출 주도의 국가로 성장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나 기업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를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는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 많이 하는 기업의 물건은 굉장히 페널티를 많이 매기겠다. 심지어는 그런 물건은 우리 안 사겠다. 네. 막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계로서는 이걸 소극적으로 수세적으로 우리 너무 줄이기 힘들어. 우리 기술 개발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 국제적으로 자꾸만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탄소 배출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뭐 재생에너지와 같은 이런 청정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여서 이게 참 자칫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건데 저는 길게 보면 방향은 분명하다고 봐요.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모든 전 산업에서 해야 한다. 네. 그게 유일한 우리나라 경제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 이제 따라가는 거는 네. 최소한 해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으로.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네.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리딩하고 있거든요. 애플이다, 네. 뭐 유럽의 여러 이런 발전 회사들 네. 이런 데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탈탄소 경영, 탈탄소 투자 이런 거에 매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은 좀 쉽지 않지만 네. 앞으로 정말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고 해서 이왕이면은 좀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앞장서서 네. 글로벌 시장을 탈탄소 경제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익을 담당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EU의 이른바 탄소 국경세 도입이 2026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 전환 이슈가 본격적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두고 이미 개발을 완료한 강대국의 횡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은요. 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어. 그래서 왜 이게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유럽에서 안 부르고 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부를까를 이해하는 것이 이 제도에 숨어 있는 비밀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국경세라고 하면 통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일방적이다. 네. 전형적인 녹색을 빌미로 한 보호 무역이다. 이런 이제 굉장히 거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걸 제도란 이름으로 바꿔서 유럽 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여기에 연동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이것은 특별하게 해외의 기업들을 국가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여야 하는 것은 인류가 직면한 중차대한 네. 과제 아니냐. 유럽도 한다. 너희도 해라. 그 차액만큼은 너희가 열심히 안 하고 있으니 네. 수출하면은 그 차액만큼을 관세 형태로 부과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는 이제 막 수출해서 싼 물건 만들어서 팔려고 선진국에 하는데. 팔려고 하는데 그쪽에 자꾸만 이런 탄소경 조정제도다 이런 걸 통해서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아니 너희가 지금까지 탄소 배출 다 해서 네. 너희는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 이제 경제 개발하려고 하니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냐? 라는 식의 이제 볼멘 소리, 네. 라는 식의 어떤 저항,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일원이고 개도국도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생각 안 하고요. 네. 선진국도 우리나라를 이제 선진국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논리, 선진국의 경제 개발 방식, 또 탄소 규제의 정도를 따라라. 네. 라는 식의 이제 요구를 대한민국 경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도국은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은 하기 힘든 때가 이미 벌써 한국은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탄소세나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 탄소와 관련된 뭐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식의 노력을 했을 때 우리의 노력이 실효성이 있을까 항상 네. 의문이 들거든요. 맞아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칠 때도 보면 교수님 뭐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이런 거 쓰면은 네. 기후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안 하면 네.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지금 안 하면 앞으로 계속 기후 문제는 악화될 것이고 그것은 선진국,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경제에 큰 부작용과 피해를 미칠 것이기 때문에 네. 안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뭐 최근에 얘기는 이제 뭐 선진국은 75달러를 하자. 뭐 개도국 한 25 이런 게 IMF의 제안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심지어 아주 뭐 유명한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탄소 톤당 200달러는 해야 돼. 200달러면은 26만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비용을 부과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해야 기후 문제가 해결될 정도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진 않을 거다. 커지면 커질지언정 네. 줄어들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노력을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부담이 줄어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는 예. 더 안 좋아지기 예, 직전. 사실은 이게 이제 네. 무조건 한다 그러면 또 산업계가 얼마나 또 듣기 싫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네. 기회가 생긴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국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네. 감축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예, 이것도 역시 앞에서 하신 질문과 비슷한데요. 네. 뭐 당연히 어렵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2000년대부터 서서히 줄여왔어요. 네. 줄인 상태에서 이제 2030년까지 더 줄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EU는 55% 감축을 내세웠죠. 한국은 40%지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탄소 배출 경로가 어땠나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이 증가한 나라입니다. 2018년 대비 12년 만에 4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다른 나라
지역과는 달리 큰 부담이에요. 네.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한 경로를 생각해 보면 늘 안 된다. 한국 경제는 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성장해 와서 선진국까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기대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가야 하고 갈 수 있다. 네, 갈 수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가동 중단 후에 공백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원전 없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도 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죠,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그런데 결국 이제 독일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힘들지만 원전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제 남은 3기의 원전까지 다 폐쇄를 시켜버렸어. 완전히 이른바 완벽한 탈원전 국가가 된 거죠. 한국은 지금 전력 공급에 있어서 원전의 비중이 30%에 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발전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뭐 이거를 독일처럼 한다는 거는 상식적이지도 가능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글로벌한 공감대, 컨센서스가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물건 팔고 수출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빨리 아주 크게 확장하자. 네. 이 목표를 가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원전이나 기존의 발전원을 서서히 비중을 안정화시켜 갈까. 네. 이렇게 노력을 해가는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의 큰 방향이 돼야 한다. 그렇게 간다면 좀 국민들 사이에 원전에 대해서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논의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전체 큰 흐름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좀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훨씬 지금의 이런 원전을 둘러싼 갈등도 좀 줄어들면서 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탄소 중립 첫 번째 과제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을 네. 이 인식의 전환, 제가 얼마 전에 쓴 책도 뭐 부의 대전환 이런 표현을 책 제목에 썼습니다만 네. 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너무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이뤄낸 아주 숨가쁘게 달려온 국가예요. 네. 정말 전 세계 보면 너무 놀라죠. 어떻게 이 최빈국이 60년 만에 선진국이 됐느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도 한국 사회가 놓친 게 너무 많아요. 네. 특별히 그중에서 에너지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100%다 화석 연료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요금은 싸야 돼. 전기는 절대 안정적으로 충분히 싸게 공급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도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막 한국 사회가 막 붕괴할 것처럼 막 이렇게 맞아요. 엄청나게 두려움에 네. 떨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성숙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할까를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한국 사회가 이러한 새로운 이 대전환의 시기에 좀 더 적응을 잘하고 더 앞장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고요. 이제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종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요.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